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린 바대로 우유의 역습입니다. 우유의 역습, 우유의 진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우유와는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임채선 원장님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유가 완전 식품으로 알려지고 세상에 나타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저는 요즘에 우유 선전을 보면 참 톱스타들이 우유 선전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중에 이미지가 참 좋은 사람 들이 좀 나온다고 생각이 좀 들고. 요즘에 누가 광고를 찍었죠? 유혜진 씨. 유혜진 씨도 찍었고 선량한 이미지 김연아 씨도 찍었고. 예.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이런 성인의 동물들 중에 우리 인간 포유류가 젖을 먹는데 이 포유류 중에 성인이 돼서도 젖을 먹는 활동은 인간만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기술이 있어서 포유류 자체가 안아서 우유를 이렇게 젖을 먹인다라는 뜻이 담겨 있잖아요. 포유류. 근데 성인까지 이 우유를 먹고 있고 이게 자연의 섭리와 맞을 것인가라는 문제. 그리고 낙농국가인 스웨덴 뭐 이런 그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이 고관절 골절과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은 이유는 왜 그런 것인가? 골다공증이 더 악화된다는 논문들도 있고 예방이 전혀 되지 않고 골절에는 전혀 이 우유 먹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논문 결과들. 그리고 심근경색과 당뇨병 악화가 된다는 논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우리 아토피부터 면역 질환들이 자꾸 나타나는 게 이 50년간 우유를 어렸을 때 먹는 전 세계적인 이 습관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우유의 역습이라는 책이 나왔고 이 책을 이제 전 세계에 번역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렌드가. 사실 유제품의 역사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유는 생으로 짜서 먹기도 하잖아요. 소에서. 양젖도 먹기도 하고. 그래서 19세기, 18세기에는 사실은 농촌에서만 먹는 음식이에요. 배달이 안 되는 거고 그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19세기 말에 육류 소비가 증가되면서 낙농가가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돈을 벌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서 철도가 발달되면서 이제 우유 운송이 가능하게 됐고요. 이게 되면서 50년대 프랑스에서 2만 명의 이상의 도시에 우유를 팩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때 재미난 건 뭐였냐면 애들 급식이나 애들한테 먹이는 것으로 우리 과일 야채 주스를 공급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정부에서 우유를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0년대부터 프랑스는 우유를 전국적으로 어린 학생들과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낙농가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 북유럽에 있는 낙농가들이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나라들이. 그러다가 세계 1차 대전 때 우리 통조림을 된 그 우유 알아요? 보신 적 있나요? 본 적은 없는데 사진에서 봤던 거 같아요. 사진에서 저도 봤고요. 통조림 안에 든 연유처럼 이렇게 걸쭉한 우유 있어요. 달짝지근하면서. 이제 그거를 세계 1차 대전 때 군인들한테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거의 수요가 또 폭발적이었잖아요. 오래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소비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낙농가와 이쪽에서 포커스를 영유아 쪽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대성공을 거두죠. 학교 급식과 맞물려서. 그래서 이 낙농업계의 로비와 그 WHO의 세계보건기구의 합작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연유로 해서 낙농업계 우유 제조사들의 로비를 통해서 교과서에서 완전 식품으로 실리게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렇게 돼서 우유가 전 세계적으로 꼭 필요한 음식이고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좋은 음식이라고 이제 인식이 돼 있고 하루에 몇 컵씩 먹이고 이런 형태가 됐는데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그 행태가 정말 우리 질병과 100세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와 성찰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마케팅의 한 대상이 됐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70년대생인데요. 70년대생에 뭐 분유를 엄마젖 대신 먹이는 그런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엄마들 사이에서 정말로 가슴을 열고 엄마젖을 아기한테 먹이면 뭔가 좀 덜 깨인, 교육받지 못한 그런 여성인 듯한 느낌을 주고 그다음에 깡통에서 분유를 타서 아이를 이렇게 신식으로 이렇게 안아서 이제 먹이면 마치 뭐랄까 좀 더 부잣집인 그다음에 교육받은 여성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만드는 그런 기사들 그다음에 뭐 매체의 선전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도 엄마젖을 단 한 방울도 못 먹고 분유만 먹고 자란 사람이에요. 전혀 못 먹었어요. 잘 사는 집안에서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또 약간 저 젖이 좀 부족하신 엄마젖이 부족하신 그런 가슴이었는지 잘 분유가 모르겠는데 비싼데. 에다가 딱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거기서 우유 급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뭐 어떤 업체와 또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 1년도 예외 없이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우유 급식을 먹었어요. 제가 바로 이 영유아 청소년기 그 낙농업 마케팅의 완전한 대상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우유가 싫었거든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 우유 급식을 해서 나는 먹기 싫은데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뭐 안 먹으면 돈 없는 사람 취급을 조금 받기도 그랬어요. 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우유를 좀 싫어하는 편이긴 한데요. 우유가 그렇게 돼서 옛날에 어땠냐면 70년대에 나라에서 네. 학교에다 그 가루로 된 분유를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끓여서 네. 애들한테 한 컵씩 먹이고 그러기까지 있었어요. 했어요. 근데 우리 동양인 사람들이 그 우리 락타제라고 그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적잖아요. 네. 적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배앓이를 하고 화장실 가는 학생들이 무지 많았었어요. 그 락타제가 더 많이 분비되게까지 몸이 적응할 때까지 계속 계속해서 먹였어요. 주입하죠. 그래서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던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먹였던 그 역사가 있었고 네. 그렇게 정책적으로 밀어붙였던 상황인데 네. 이 정책적인 부분이 진짜 질병 우리 건강에 필요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의 신화처럼 우유는 건강에 좋은 것, 특히 어린 나이에 성장 발육에 좋은 것 이런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저희는 물 먹으려면 차라리 우유 먹으라고 냉장고에 우유를 막 팩지 이렇게 어머니가 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매 넷이 다 골골한 걸 보면 우리 형제들 넷이 모두 다 골골한 걸 보면 딱히 그렇게 안 드셨으면 더 골골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낙농업계가 좋아하겠네요. 그 얘기를 들으면. 여튼 얘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없으시다면서요? 아, 지금은 없어요. 저 운동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유 보면은. 예. 우선 뭐 우유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런 성찰의 계기가 네. 필요하다는 거는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질병군이 50년대와 지금 2020년대를 맞은 70년 사이에 질병군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질병으로 죽던 것들은 없어지고요. 네. 지금 새로운 병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먹는 생활 습관도 사실은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당시에 못 먹고 할 때는 이게 사람을 살리는데 더 많은 유용한 것들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는 면역질환, 만성질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대사질환이 많아지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네. 그것들에 대한 연구는 꼭 다시 해봐야 된다. 그래서 논문들을 보면 너무 많아요. 우유 논문이. 미친 듯이 많아요. 좋은 거 나쁜 거 뭐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은데 네. 이거는 정말 큰 단위의 연구 논문이 필요할 거고요. 네. 낙농 쪽이나 우유 쪽에서 연구 논문에 돈을 대지 않는 독립적인 그래요. 설탕 제조업자가 그때 돈을 대서 만든 논문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네. 진짜 독립적인 걸로 지역별로 그리고 인종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 낙농 대국이라고 불리는 그 북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네. 그 북유럽 국가들의 갱년기 여성들의 골다공증 그 유병률이 높은 거는 정말 충격인데요. 골다공증도 높고 그리고 그게 우유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사실 골절 비율이 변화가 되진 않아요. 우유 하면 칼슘 거의 등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았나요? 우유는 칼슘인데 또 그 책에서는 사실은 이 칼슘이 흡수가 잘 된다고 표현을 하지만 네. 이게 결론적으로는
뼈에서 칼슘을 더 뽑아내게 한다는 또 연구 결과를 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지금 계속 상충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와, 더 헷갈리네요. 사실은 신 교수님이 작년에 이 우유가 좋아요의 어떤 프로그램에 나간 거가 이 책이 나오고 나온 반박 형태가 아닐까라는 사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유에 대해서 뭔가 변호하는 입장으로 출연을 하셨던 걸로 제가 살짝 그 동영상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신 교수님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실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런 직연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메인스트림은 우유는 권장되어야 되고 충분한 칼슘을 보충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지금 그 스웨덴 케이스를 말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칼슘 섭취량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존의 연구들을 다 보면 우유를 먹었을 때 칼슘 섭취를 충분히 했을 때 골밀도가 호전되고 네. 여러 가지 뼈 건강이 좋아진다는 근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뒤집일 만한 것들은 아직은 아니고 한 가지 그냥 다른 시각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저게 맞아요. 메인스트림이에요. 지금은 그것을 데이터가 훨씬 많이 축적이 돼 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것들 말고 골밀도 이런 것들 말고 저는 사실은 우리 아토피라든지 면역 질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연관성이 더 많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없던 이런 면역 질환들이 계속 창궐 하고 이건 사실 우리가 계속 먹는 뭔가의 단백질 그다음에 대기오염 이런 것들의 영향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우유라든지 단백질 관련된 알레르기성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노출되면 우유에 계속 노출되면 좀 더 증가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뭐 학교에서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권고하진 않고요. 네. 부모가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우유를 먹을 거면 돈을 지급하면 되고요. 원하지 않으면 신청 안 하면 되고요. 모든 사람한테 우유를 다 먹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칼슘과 그런 비타민 D를 공급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유 외에 다른 뭐 대체식품, 뭐 유제품이 되겠죠. 치즈나 아니면은 뭐 그 요구르트나 아니면 유산균이 들어있는 뭐 요구르트나 이런 것들로 대체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유를 너무 강조하는 거는 사실 옛날 70년대 시대 얘기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임 원장님, 신 교수님 지금 얘기가 칼슘에 관한 한 임 원장님이 살짝 그 강한 의견을 좀 굽히셨고요. 갑자기 이제 면역 질환으로 얘기를 좀 포인트를 돌리셨는데요. 그 면역 질환 관련해서는 신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우선은 우유를 많이 먹었을 때 면역이 떨어진다는 그런 데이터는 없거든요. 과해서 문제가 아니라 과해서 문제라는 거죠. 저는 우유를 많이 먹었을 때 기존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적당량의 우유를 먹어야 된다는 거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1일 권장량이 정해져 있고요. 그것보다 더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죠? 1일 권장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한 팩 정도?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우유 100g에 110mg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00ml짜리 우유 한 팩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는 하루 권장량이 그 칼슘의 경우에는 칼슘을 일반적으로 우리 성인 권장량 800에서 1000mg 정도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유 한 팩에 한 200 정도 들어있다 그러면은 4팩 정도를 먹게 되는데 사실 우유만으로 칼슘이랑 비타민 D를 보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연령대별로 권고하는 우유 양은요. 만 1세 미만인 경우에는 420ml, 그리고 2세 미만은 460, 뭐 3에서 5세는 620, 그리고 유아 어린이 임산부는 600, 그리고 성인은 400ml 정도.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 2팩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영양 섭취를 대표적으로 하는 스터디가 국민 건강 영양 조사라는 거를 국가적으로 매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권고량이 충분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 우유 외에 다른 유제품들을 권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우유를 그럼 안 먹일 것이냐? 저는 우리 애들한테 우유 먹일 거거든요. 당연히 유당 불내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아이한테는 대체제를 먹이겠지만 그렇다고 뼈 건강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증명된 뭔가 대체주가 없어요.
글쎄 멸치를 갈아서 먹여야 되나. 그런 식품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다른 약을 먹는다거나 가공된 뭐를 먹을 수 있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우유만큼의 대체제가 없다. 예, 우유와 칼슘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식품으로 먹어야 된다는 건 아직까지 진리입니다. 저는 지난해 제가 딱 그 기사를 썼어요. 우유 마시면 그 복부 비만 위험이 낮아지고 콜레스테롤 같은 대사증후군 그런 위험도 낮아진다 이런 기사를 사실 썼어요. 이게 서울대병원하고 서울대학교하고 그 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팀에서 같이 연구를 해서 한 건데 이게 항상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뭐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커피를 몇 잔 마시면 몸에 좋다. 우유를 마시면 안 좋다. 마시면 뭐가 좋다. 주제마다 너무 다르고 연구 결과도 굉장히 뭐 조금씩 그 특정 질환 어떤 질환이냐 그런 주제는 조금씩 다르지만 굉장히 엇갈린 정보거든요. 받아들인 입장에서 굉장히 그렇지, 헷갈려요. 이래서 맞아요.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얼마나 먹으라는 거야. 뭐 그런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건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관심이 가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우유, 달걀, 커피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안 마시려고 한다고 안 마실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이런 연구가 계속 돼야 되고 언젠간 또 가닥을 잡겠지만 너무 막 양에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마시고요. 그 대신 뭐 하루에 3잔씩 마시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커피가 됐든 우유가 됐든 뭐 달걀 4개씩 먹고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즐겁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나이브한 칼슘에 일인가. 관한 갱년기 여성들이 오히려 우유를 좀 덜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소요량, 필요량보다.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우유 섭취량이 줄어드는 건 맞고요. 많이 줄으니까. 또 너무 최근에는 하여튼간에 기존의 메인스트림에 반하는 이슈가 나오면 언론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주목하죠. 그리고 듣는 사람도 좋죠. 그럼 우유 덜 먹어도 되겠네라는 합리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게 또 합리화. 근데 네. 그때 제가 뭐 그 홍보 동영상을 찍었다고 했지만 그때도 제 스크립트가 처음에는 우유 먹으면 대사증후군이 줄어든다라는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만으로 봤을 때는 우유는 칼로리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먹으라고 권고를 드려요. 영양소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적은 칼로리의 우유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제한을 하는 거죠, 양을. 때문에 이게 단순히 한두 연구를 가지고서는 메인스트림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저지방, 무지방 우유가 또 안 좋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연구에 따라서는 또 어허, 그것도 왜 안 좋대요? 그래서 이야, 이런 헷갈린다. 것들을 최신 직연을 알면 알수록 최신 직연을 그래서 우리 현실에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전문가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고 표준 지침이 있고 권고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최신 연구들이 이런 것들을 뒤바뀔 정도로 근거 수준이 높으냐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직까지의 정설은 그래서 하루에 800에서 1000ml의 칼슘을 먹어야 되고 그건 식품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는 거고 꼭 우유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먹었을 때는 이게 칼슘에 침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 그래서 신장 결석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 특히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임 원장님. 뭐 그 말에 이견을 달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시각이 있는다는 거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유 좋아 뭐 그 노래처럼 무조건 맹신적인 우유에 대한 예찬은 이제 끝날 때가 온 게 아닐까. 사람한테 맞는 거, 이 사람한테는 우유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네. 뭐 독은 아니겠지만 이롭지 않고 해를 끼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획일적으로 전 학생들이 우유를 먹였던 1970년대를 생각해보면 80년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 우유가 칼슘의 보고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우유가 가진 여러 가지 그 단백질 성분이 몸에서 과아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먹으면 칼슘을 취하고 면역 반응, 이상 면역 반응을 얻는 거겠죠. 뭐 세상에 뭐 모두 다 좋은 거는 없을 테니까요. 조금 전에 신 교수님 말씀대로 그 괜찮다는 우유도 너무 많이 마시면 칼슘 과다나 아니면 칼로리 과다 때문에 또 다른 영향이 부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개인적인 경우는 우유를 물처럼 마셨던 어린 시절에는 딱히 그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우유를 마시면 속이 약간 거북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랄까 몸이 좀 무거운 느낌? 예, 눈도 약간 좀 침침한 느낌? 약간 또 피곤한 느낌 그런 걸 좀 내가 너무 과민한가? 예민한가? 우유 때문은 아닐 것 같은 근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느낌이 약간 받곤 해요. 근데 우유를 먹을 때 우유와 곁들여서 빵 과자를 같이 먹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졸린 거겠죠? 여튼 그 우유만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보다는 우유가 살짝 안 맞는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이 내 아이에게 우유를 얼마나 줄 것인가 이런 걸 제일 많이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두 분 선생님께서 한 명씩 이제 좀 조언을 해주시면 그나마 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일 권장 섭취량이 조금 많다. 칼슘을 기준으로 사실은 우유의 섭취량을 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적정량의 우유를 먹되 아까 얘기한 면역 질환이라든지 알러지 질환이라든지 대사 관련된 뭔가의 반응이 있다면 우유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 저같이 우유를 먹고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네. 그런 사람들은 우유가 분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흡수도 아마 저해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먹는 것만큼 효과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우유를 좀 골라 마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신 교수님도. 저는 적어도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마시게 하고 싶어요. 물론 아이들마다 그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달라서 밥을 먹을 때도 멸치를 좋아하는 애기가 있고요. 그런 거 안 먹고 고기만 먹는 애기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우유의 양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잔에서 두 잔은 꼭 먹이고 싶다는 게 저의 아직까지의 지견입니다. 저도 사실 저희 애가 하루에 3컵 이상씩 먹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걔가 먹고 맛있어 하고 그거 먹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는 안 하는데 걔가 만약에 어떤 다른 반응이 있다면 끊을 거예요. 예. 네. 다만 저는 초코 우유, 딸기 우유 이런 것만을 선호하는 아이들은 조금 그거는 자제시키고 싶어요. 흰 그건 우유를 사실 잘 우유라고 보기에는 살짝 음료죠, 음료. 네. 너무 뭐가 많이 들어갔어. 예. 남 기자님도 서운하니까 한마디 남기시죠. 네. 아니 서운하니까라고 하시니까 왠지 서운해지네요. 너무 두 분이 너무 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약간 우유는 완전 식품이야. 그 환상은 버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당량을 먹으면서 그리고 요즘에 그 식물성 우유라고 해서 아몬드 우유도 생기고 두유 같은 것도 네. 있고요. 코코넛 밀크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좀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음료들이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것도 이제 당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우유를 대체할 수 있겠죠.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우리의 관심을 넓혀서 여러 가지를 먹어보고 내 몸이 좋아하고 잘 맞는 것 그런 걸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몸이 원하면 입에서도 당긴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아이에게 먹여보고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면 그건 걔한테 좋은 음식이겠죠. 너무 예민하게 꼭 너 우유 한 잔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요. 배가 약간 이상해요. 그래도 한 잔 먹어. 오늘 할당량을 채워야지. 이렇게 먹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유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한 주일 있다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 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